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엔 최만식 선생님의 소설 태평천하를 할 텐데요. 태평천하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만 빨리빨리 알고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만 알면 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전체 줄거리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알고 그리고 하나 더 최만식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렇게 끝내봅시다. 우선 처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소설의 원리를 했었죠. 소설은 뭐라고 그랬었죠? 누가 전하는?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도 역시 서술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술상의 태도, 특징, 그리고 말투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싸우는 이야기,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체 이야기 구조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전개 1 부분부터 여기에 소설이 있죠. 127쪽이고요. 전개 1 부분의 첫 번째 15. 망진 자는 호얀이라 보이죠? 이 부분부터 볼 거고요. 한번 봅시다. 최만식 선생님의 소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태평천하죠. 그럼 태평천하라는 제목의 의미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갑시다. 태평천하 어떤 거죠? 태평 좋은 거죠. 태평하다 어디가? 천하가. 다시 얘기해서 세계가 전 세계가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이 태평하다 평안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태평천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봐도 될까요? 되겠죠.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정도로 보면 되겠죠. 최만식 선생님은 살기 좋은 세상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썼는데 사실 이분의 그 프로필 사진, 옛날에 뭐죠, 그거? 증명사진 보면은 모자를 쓰셨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옛날 분들 증명사진 알죠? 그냥 딱 9:1 가르마로 해서 딱 넘기고, 그냥 가만히 포마드로 넘겨서 딱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최만식 선생님하고 백석 선생님은 좀 달라요.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여기 옆에 넣고, 그런 거 남자들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 뭐 귀두컷 아닌데. 여기 없는 거 있죠. 여기 없고 여기만 빠글빠글 파마를 했어요. 그 다음 최만식 선생님은 모자를 쓰고 포즈도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증명사진인데 모자를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익살스럽고 뭔가 장난기도 많으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만식 선생님 작품을 볼 때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태평천하도 마찬가지로 익살스럽게 장난기 많게 그렸는데 이걸 알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냥 최만식 선생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지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만식 선생님은 지금 기억을 합니다. 풍자를 잘하시는 분. 다시 풍자를 잘하시는 분. 풍자는 웃기기는 웃기는 건데 비꼬면서 웃기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풍자예요. 그래서 풍자를 잘하시는 분이고요. 이 태평천하라는 작품 역시 풍자거든요. 한번 여기 내용을 보는데 처음에 제목이 나타나는데 제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옆에 무슨 말인지가 나와 있어요. 127쪽에 망진 자는 호얀이라 보이죠. 옆에 보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오랑캐가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라는 뜻으로 다시 얘기해서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래요. 이런 뜻으로 윤직원의 집안을 망칠 사람이 외부의 불안당패가 아닌 오히려 그 자식들, 특히 손자인 종아김을 의미해요. 다시 얘기해서 결말을 암시하는 거죠. 다시 망진 자는 호얀이라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아들이니라. 진시황의 아들이니라. 다시 얘기해서 윤직원 영감 집이 망하게 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그 아들, 자식 때문이다. 정확히는 손자인 종아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대놓고 제목에 주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윤두꺼비 시절, 그냥 어렸을 때 윤두꺼비라고 불렸나 봐요. 부친, 아빠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말투가 귀엽죠. 있겠다요. 지금 존댓말이긴 존댓말이죠. 근데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있겠다요.
했겠다요 정도죠. 약간 말투가 특이해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윤직원이 윤두꺼비 시절에 말대가리 아빠.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윤두꺼비 말대가리 이러니까. 그쵸? 지금 윤직원 영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지금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윤직원 영감이 어렸을 적에 아빠가 어떻게 되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왜? 도적, 화적의 손에 맞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윤직원 영감 마음 어떨까요? 어린 윤직원. 슬프겠죠? 그래서 이놈의 세상 망해라. 나만 빼놓고 망해라. 하고 부르짖었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어린 시절에 도적대가 우리 아빠를 죽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적대한테 풀기도 했지만 세상에 원망을 한 거죠. 이 죽일 놈의 세상 빨리 망해라. 나만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그 다음 갑시다.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플러스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승리를 했대요. 그런데 점점점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전개 1부분인데 옆으로 다시 와서 봅시다. 구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다 있는데 이 안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없어요. 우선 전개 부분을 먼저 볼 건데 발단 부분에서는 크게 막 어렵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윤직원 영감이 돈을 굉장히 많이 아끼시는 분이에요. 구두쇠인데 버스를 타도 이런 식이에요. 버스 타는데 현금을 내잖아요. 요즘 버스비 얼마죠? 1,100원? 1,200원? 1,300원? 그렇게 비싸요? 1,300원. 버스비 1,300원이요. 버스비가 1,300원인데 보통 버스비를 현금으로 낼 때 1,300원을 내려고 하면은 뭐 2,000원 정도까지는 내면은 버스기사 아저씨가 거슬러 주죠. 2,000원까지는. 5,000원까지 거슬러는 주시죠. 좀 표정은 안 좋으시지만 10,000원? 한 번 뭐 몇 명쯤은 거슬러 주시죠. 근데 윤직원 영감은 이런 식이에요. 버스비가 예를 들어 1,300원인데 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면서 거슬러 달래. 그러면 당연히 버스기사 아저씨는 거슬러 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돈이 있는데도 못 내네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버스를 무임승차하는 분이에요.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되게 구두쇠인데 약간 못된 구두쇠 정도죠. 그 다음 갑시다. 전개 부분 계속 이어져 갈 텐데 첫 번째 전개 부분 첫 번째에서는 윤직원 영감이 어떤 성격인지 나와 있죠. 우선은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윤용규라고 쓸게요. 윤용규 가로 열고 부친 화적 손에 사망. 그 후로 어떻게 됐죠? 윤직원 영감은 세상에 불신이 컸겠죠. 격분됐고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에 세상과 투쟁을 했겠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이렇게 된 후로 어떤 성격이 됐는지 윤직원 영감의 성품까지 나왔어요. 어떤 성격인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 갑시다. 전개 두 번째 부분인데 127쪽입니다. 계속 가서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반 고씨만 빼고 서울아씨, 태식이, 두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의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아랫목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여기까지. 전체 내용을 볼 때 내용 이해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보라고 그랬었죠? 배경, 인물, 사건 중심으로 보라고 했었죠. 여기에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인물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같이 가야겠죠. 윤직원 영감, 고씨, 서울아씨, 태식이, 두동서, 종수. 사람들 이름 나오죠. 그 다음 갑시다.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경손애비 누구? 종수라는 거죠.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다시 얘기해서 아들한테 야 이놈아 이렇게 안 하고 경손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있으니까 예의를 차린 거죠. 그 다음 갈게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해. 종아기는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대학교도 졸업하잖아.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4년만 찌들어서 나오면은 그 녀석은 경찰서장 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서 군수 돼야 되지 않니? 동생은 경찰서장인데 형이 겨우 군석이면 괜찮겠냐? 좀 열심히 해라.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참 멋있어.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희피 쓰기는 하지만 그것도 허기사. 니게 다 되면은 안 쓰는 심이지. 너보다는 안 쓰는 섬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지 줏대만 실을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아.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띠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줬다. 까지 전개 두 번째입니다. 지금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윤직원 영감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비교질을 해요. 누구와 누구? 형과 아우. 형 이름은 지금 종수죠? 그다음 종학이가 있죠? 종학이는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대학교를 다닌대요. 무려 대학교. 지금 이 시기가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최만식 선생님이니까 일제강점기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다닌대요. 옛날 시대의 대학교. 되게 큰 거거든요. 지금 할머님, 할아버님들 보면은 아직도 글 못 쓰시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뭐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지? 안 해서라고 그래야 되나?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할 기회가 없고 공부 대신에 그 외의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때는 크게 영어를 엄청 강조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냥 영어는 교과서 달달 외우기, 문법 공부하기, 빈칸 채워넣기 이런 문제들만 풀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 애기들 보면요. 한 13살, 14살, 15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봐도 얘네들이 회화를 해요. 회화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 나이 또래는 회화는 크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은 문법은 알죠. 문법도 알고 단어도 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겉으로 외국인이 딱 나오면 말은 못해요. 쏘리 이러고 나와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은 그냥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못해서가 아닌데 영어를 막 이렇게 그래서가 아닌데 요즘하고는 교육 방식도 달라지고 많이 시대가 달라졌구나 느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거의 다가 공부보다도 뭐 농사일이나 아니면 그런 생활과 관련된 걸 배웠죠. 근데 지금 종학이는 뭘 하고 있대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우와. 그래서 대학교 다녀서 뭐 할 거래요? 경찰서장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유일한 문제는 뭐였죠? 돈을 가져가는 거. 500원이나 가져갔대요. 500원 가지고 뭘 그래요? 이 당시에 500원이면요. 집을 샀을걸요? 집을 하나 샀을걸요? 500원으로? 부럽죠? 500원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선생님이 한 5,000원 있으니까 집 10채 사는 거야. 와, 좋죠? 그 다음에 종수는 지금 비교질 당하고 있죠.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지금 종수는 지금 군석이인데 뭐가 됐으면 해요? 군수가 됐으면 해요. 군수가 뭐죠? 옛날에는 지금은 무슨 구죠? 영등포구, 강남구, 서초구 이런 식이죠. 옛날에는 무슨 군이었죠. 그래서 군수 그 정도 단위라고 보면 돼요. 너는 군수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직원 영감이. 그 다음 갑시다. 지금은 이렇기는 한데 아까 제목 보니까 집안을 망하게 할 사람은 누구래요? 자식이라고 했죠. 이들 때문에 뭔가 집안이 위태위태해지겠죠? 계속 봅시다. 128쪽에 위기 전개이 바로 미치죠. 위기 가면요.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서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주사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어? 하면서 아른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에 내려가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누이 동생 서울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꾸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끌어앉습니다.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죠? 지금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 왔다는 거죠. 창식. 그래서 윤직원 영감에게는 창식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창식의 아들들, 손자들이죠. 윤직원 영감들에겐 손자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 창식, 그리고 손자인 종수와 종학의 관계까지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며느리라고 했으니까 둘 다 결혼했나 봐요. 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뭔가를 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뭔가 의아하다는 거죠. 계속 봅시다.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를 해요. 그동안 창식은 불렀을 때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니까 지금 신기한 거죠. 오,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데 웬일이야 이거죠. 그 다음에 뭐 타러 오냐? 돈 달라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금 전보 때문에 왔대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서술자 달 보면요. 전체 구성마다 서술자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할 때 보면은 아유 윤직원 영감 아들이나 하지 뭐 지체 좀 바꾸지 이러고 여기서 보면은 말대가리 그 다음에 윤두꺼비 이러죠. 그러니까 최만식 선생님의 풍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알기 어렵죠. 그냥 훑어봐서는 풍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 말대가리 윤두꺼비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 아유 아들이나 삼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개입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서술자는 전체를 볼 때 뭔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고지고대로? 아니면 비판의 반대, 우러러본다, 동경하고 있나요? 이들을 동경하고 있어 보이진 않죠? 이 서술자가 어떤 마음일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갑시다.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사투리. 붙잡혔다고요. 경시청. 잘 보세요. 지금 윤직원 영감은 종학이는 대학교 나와서 경찰서장 됐어야 됐고 종수는 나중에 군수 될 놈이었어요. 근데 종학이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쵸? 근데 종학이가 지금 어디에 갔대요? 위기부분 가면은 경시청이라는 데를 갔대요. 그럼 경시청이 뭘까 궁금하죠? 옆을 보니까 지금의 경찰서, 소방서, 경찰서. 다시 얘기해서 종학이가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자기 손주가. 봅시다.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방구들이.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라고 했어. 지금 어이가 없죠? 뭔가 망치 같은 걸로 얻어맞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쪽을 트리고 앉았습니다라고 했어. 뭐야 이러면서 앉았죠? 여기까지. 지금 종학이 체포됐대요. 체포되었다는 전보를 식구들이 받았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 놀랬겠죠. 소스라치게 놀랬겠죠. 종학이. 믿었던 종학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정도로 믿는 건데. 그런데 이런 짓을 했대요.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계속 봅시다. 그거 웬 소리냐? 그거 무슨 소리야? 그놈 동무가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전보라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지금 잘 못 읽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이겠죠. 사상관계가 뭐야? 그놈이 사회주의에
사회주의.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압을 해서, 그러니까 가라앉아서란 뜻이거든요. 가라앉아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정신이 아찔한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순간. 그리고 땅이 푹 가라앉을 것 같은 순간. 그랬대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넘겨서. 잘 보세요. 지금 윤직원 영감은 놀랐죠. 이 놀란 이유가 종아기의 신상, 다시 얘기해서 몸 같은 게 걱정돼서가 아니래요. 내 손자가 어떻게 되든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지? 종아기가 걱정되는 게 아니래요. 계속 봅시다. 지금 종아기 뭐 한다고 그랬죠? 사회주의 한다고 그랬었죠. 이게 이 시대에는, 일제시대에는 사회주의를 한다는 거는 일제시대에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본에 저항하는 거 뭐죠? 어쨌든 독립운동인 셈이죠. 일본에 친하게 지내고 일본에게 뭐 땅을 내주고 이런 건 뭐죠? 친일파죠. 다시 얘기하면은 윤직원 영감은요. 일본이 뭐 경찰서 짓고 이런 걸 도와줘요. 그리고 이 종학은 일본에 맞서서 사회주의 운동을 해요. 그럼 정확히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좋은 사람이죠? 종학이가 당연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윤직원 영감이 쓸데없이 사회주의를 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술자는 이들의 약간 비판적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쓸데없이 사회주의를 해. 그 말은요. 이 종학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직원 영감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최만식 선생님은 오히려 윤직원 영감이 이렇게 사는 사회를 태평천하야. 이건 정말 좋은 세상이야. 우리나라 만세라고 표현하면서 반대로 비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일제시대거든요. 일제시대가 태평천하일 리 없잖아요. 근데 태평천하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꼬는 거죠. 오히려 더 비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갑시다. 129쪽. 윤직원 영감은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무서웠대요. 지금 절정 부분에서는 윤직원 영감이 무서운 게 뭐래요? 종아기가 사회주의 하는 거래요. 봅시다. 진나라를 망할 자는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다. 여기서 나오죠. 망진 자는 호야니라라는 제목의 의미가. 윤직원 영감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망하게 한 게 종아기죠.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땐 친일파를 망하게 한 거니까 종아기가 대단한 거죠. 잘한 거죠. 근데 윤직원 영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본인이 열심히 쌓은 거, 일본에 열심히 굽신되면서 지켜왔던 재산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죠. 누구 때문에? 종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진 자는 호야라더니. 그 다음 갑시다.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그게 참말이야? 하는 식으로.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 때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하면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여기까지. 지금 절정에서는 손자, 종학의 사회주의, 손자 종학이 사회주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윤직원 영감은 어떻죠? 충격을 받았죠. 충격받은 윤직원 영감. 완전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회주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일본한테만 잘하면은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는데 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결국 뭘까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반어, 풍자, 비꼬면서 비판하는 거죠. 친일파들을.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결말 부분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앞에 가면서 볼게요.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 지가 뭘 당했다고 사회주의를 해. 부잣놈의 자식이 왜 불황당패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얘기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그 밑에 얘기합니다.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고. 자 봐라. 거리거리 순사있지 정사있지 얼마나 좋냐.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야.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어째서 불황당패에 참석을 하냐 하면서 뻘떡 일어났대요. 그럼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태평천하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비꼬고 풍자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의 표현 방법은 역설일까요? 반어일까요? 오랜만에 배우죠. 현대 시에서 나왔었죠. 역설은 모순, 말이 안 되는 거고 반어는 마음과 반대죠. 아우 시험 성적 봐라 아주 잘한다. 이건 뭐예요? 반어죠. 그 다음에 뜨거운 얼음 이러면 말이 안 되니까 역설이죠. 태평천하는 그럼 마음과 반대니까 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어가 나타났어요. 반어, 풍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지금 윤직원 영감은 되게 열받았어요. 앞으로 갑시다. 완전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밑에서 6번째, 7번째 줄이죠? 봅시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해여서 100년 진액을 살리려고 할걸.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사투리로 뭔가 말하는구나 라고 알면 돼요. 100년 진액 살리라고 할 때야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희었더니 오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펄어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다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걸. 응 죽일 놈. 그놈 진작에 팔아먹을걸. 이거예요. 무섭죠. 마지막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태평천하에 일본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은 잘 사는 이태평천하에 일본이 도적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태평천하에 계속 반어법이죠. 갑시다.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잘 사는 집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하여 부르짖는 죽일놈 소리가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그러니까 외침? 포효가 아우성이 뒤처져 있는 가권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들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하면서 끝이 났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장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윤직원 영감의 몰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진짜 올바른 가치관이 뭘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죠. 우리가 지금은 일제시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 수업하고 있고 여러분 강의 듣고 있죠. 이 현재 갑자기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상황을 잘 못 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막 우리나라에 철도도 놔주고 그 다음 비행기도 더 좋은 걸로 놔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니까 비행기도 생기고 철도도 더 생기고 살기 좋아지네? 그리고 어쨌든 도둑놈들도 잘 잡아주네? 내가 더 편해졌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의 건데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냐. 얼른 반대하자. 얼른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쵸? 우리가 일제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했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나뉠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그 글 보거나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독립운동 할 거야. 이러고 막 친일파는 나빠 이럴 텐데 사실 그 사람이 그 입장이 돼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전체 결말 부분까지 됐고요. 여기 옆으로 다시 와서 결말 부분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전개, 위기, 절정 부분 써 있었죠? 그 다음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윤직원 영감이 몰락했죠. 속 시원하다. 그죠? 집안이 몰락. 종아기만 제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몰락을 한 거고요. 어쨌든 종아기가 당연한 건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대요. 앞으로 가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핵심 정리고요. 130페이지입니다. 갈래 처음으로 장편소설이라고 써있죠. 장편소설, 긴 소설, 풍자소설, 가족사소설, 사회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반어적 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문체는 판소리, 사설이, 그러니까 판소리의 말투래요. 그 다음에 배경은 1930년대 후반 서울, 공간은 평민 출신의 대지주 집안.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작가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이 많죠. 그 다음에 윤직원 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제 개화기에서 일제시대에 이르는 윤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 그리고 몰락 과정까지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까지 보면요. 전체 소설이에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버스값 깎으려고 하는 삭을 깎으려고 하는 윤직원 영감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이 집안의 내력을 얘기하고요. 위기 부분에서는 종아기가 윤직원 영감의 기대를 많이 받는 거 그리고 아들 창식이랑 큰손자 종수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절정 결말 부분을 보면은 둘째 손자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피검되었다는 전부에 충격을 받는 윤직원 영감. 다시 얘기해서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지금 잡혀간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몰락한 이 윤직원 영감의 이런 집안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 갑시다. 우선 윤직원 영감, 윤창식, 윤종수, 윤종하까지 어떤 인물인지는 알아봅시다. 우선 윤직원 영감은 낮은 신분 출신으로서 치부에 성공을 해서 지주가 된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신분이 낮았는데도 돈을 잘 번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불신, 피해의식이 완전 커요. 그 다음에 윤창식은 아들인데 개화기 교육을 받은 세대고요. 가치관을 상실하고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윤종수는 윤직원의 큰손자이자 윤창식의 큰아들이죠. 향락만을 추구하고요. 윤창식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윤종학은요. 둘째 아들인데 일본 유학 중이에요. 윤직원이 가장 믿고 기대하는 인물이지만 기대와는 달리 사회주의자가 된 의식 있는 청년이죠. 직접 등장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죠. 경어체 문장, 다시 얘기해서 존댓말을 써요. 입니다. 그리고 경박한 말투, 뭐뭐겠다요 이런 말투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서 친근감을 주죠. 써보세요. 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랑 나는 수업을 하겠다요. 이거랑 뭔가 친근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작중인물과 작가와 독자의 대립구도. 다시 얘기해서 작가 최만식 선생님과 우리들은 같은 편이에요. 인물은 반대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작가는 그 윤직원 영감을 계속 비꼬고 있고요. 계속 잘 안 되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자도 이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직원 영감은 그거에 반대돼서 나 잘 될 거거든, 나 잘 될 거거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에 의한 서술보다 작가가 직접 개입한 서술이 주를 이룹.
신기하죠? 특이하죠? 작가가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물의 행동을 반어와 희화를 통해 풍자함. 바로 이거죠. 반어, 반대로 얘기하고요. 희화화, 웃기게 표현을 해서 풍자를 한 거죠. 비꼰 거죠. 됐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체 얘기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맨날 마지막이라네 선생님. 그죠? 132쪽에 가면요. 맨 밑에 세 번째 염상섭의 3대랑 비교한 부분이 있거든요. 염상섭 선생님의 3대도 3대에 걸친 이야기예요. 근데 3대는 약간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태평천하는 진보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 봤고요. 이번 시간에 태평천하까지 해서 소설은 끝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수필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소설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구성 요소 3가지는 배경, 인물, 사건이었죠. 앞으로 소설을 볼 때 배경, 인물, 사건에 표시를 해가면서 보면 될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문제풀이 강의에서 같이 해줄 거고요. 우선 이번 시간까지 소설은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수필에서 볼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